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컴퓨터 환경이죠. 네,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속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 거 아닌가 참 많이 자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 한 편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신간 안내입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서울에 가볼 만한 절집 20곳을 소개한 즐거운 소풍이 대숲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북한산과 관악산을 비롯한 서울의 4대 명산에 숨어있는 사찰은 물론 번잡한 강남 한가운데서부터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같은 외진 곳에 있는 절집까지 찾아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경혜 씨가 글을 쓰고 사찰 사진작가 하진권 씨가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고리타분한 미술 읽기에 대한 발칙한 도발, 비키니 입은 현대 미술이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매튜 바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독특하고 발랄한 시각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데요. 걸어다니는 아티스트 낸시 랭이 썼습니다. 해저 이마일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신비로운 소설 보물선이 자음과 모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고증을 충분히 거친 대형 참사를 생존자와 증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19세기 중반 황금 열풍이 몰고 온 미국 사회를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게리 킨더가 쓰고 전문 번역가 김선봉, 전미정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네, 금주에 신간 소개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 함께할 작가 김중혁 씨입니다.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2000년 문학과 사회에 중편 펭귄 뉴스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 소설집 펭귄 뉴스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작가 오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펭귄 뉴스, 여러 가지 좋은 평들 받고 계신데요. 자신의 작품 세계가 어떤 건지를 예. 좀 이렇게 개요라고 할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나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사람의 어떤 감정보다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쓴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써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 디지털 세대가 이제 많아지면서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아날로그의 그 느낌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몸속에 디지털이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아날로그가 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제 몸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아날로그의 그 좋은 느낌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디지털적인 편리함을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지금 말씀이 사실은 우리 당대인들 모두의 고민일 것도 같아요. 예, 그렇겠죠.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낭비. 예. 낭비란 말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 낭비란 단어가 주는 긴장감 같은 게 있는데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일단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계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이 생겨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기 안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우리가 100개, 200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살아보면서 깨닫는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자주 연락하고 이러는 것들이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빈 공간들,
그 기능들을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뭐 소설에 쓴 거지만 컴퓨터와 타자기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네네. 타자기라는 매체는 종이에다 쓰는 건데 종이를 버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낭비일까? 아니면 컴퓨터처럼 컴퓨터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종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종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에 쓰는 거니까 이거는 낭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낭비일 수 있다는 것은 종이를 써 나가면서 종이 위에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죠. 그리고 그 버려지는 생각들도 있고 거기서 건져내는 생각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낭비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것들이 낭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김중혁 씨의 단편 회색 괴물 함께 하시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직접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걸요? 빨리 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이므로 길이 막힐 게 뻔했지만 차를 타고 갔다. 큰 길에 들어서자 약간 경사진 길 아래로 빼곡하게 차가 막혀있는 도로가 보였다. 주말 분위기를 내고 싶은 누군가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자동차들 같았다. 문득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주인? 뭐야, 이런 시간에 전화하고 미쳤냐? 물론 화성이나 금성에서 지구인을 상대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외계인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별명이 우주인이었다. 졸려. 왜 전화한 거야? 아이 참, 낮잠 그만 자고 얼른 나와.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나 봐. 그 녀석 흥분해 있는 걸 보니까 꽤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뭐야 이 시간에. 자, 나 1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잔소리 말고 나와. 뭐야. 1시간이면 도착한다더니. 우와, 가게가 완전 달라졌네. 아주 번쩍번쩍하네. 골동품 가게 같지가 않아. 새로 페인트 칠해서 이 화사한 분위기 좀 봐라. 저 근데 새로 도착한 물건은 봤어? 아니요. 이 친구가 보여주질 않아. 네가 도착해야지 볼 수 있다. 자, 이제 오셨으니까 보여드려야죠. 예. 자, 저기 바로 저 선반 위에 있는 회색 플라스틱 가방 보이시죠? 저겁니다. 가게 주인은 조심스럽게 회색 플라스틱 가방을 내렸다. 마치 살아있는 물체를 다루는 듯했다.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하면 1000년 넘게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이빨에 전설 속 회색 괴물이 잠에서 깨어난 후 눈을 희번덕거리다가 우리를 차례차례 먹어치우고 그것으로 부족해 가게 안의 물건들도 먹어치운 후까지 생각했을 때 주인이 가방을 열었다. 우와.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글쎄, 그런 건 사업상의 비밀이라니까요. 저도 그런 비밀 통로 한두 개쯤 있어야지 이 장사를 계속해 먹고 살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때요? 사실 거죠? 네, 가격만 맞는답니다. 이런 대단한 놈을 어디서 구했지? 하여간 이 집 주인 대단해. 나는 회색의 기계를 보고 있다. 정말 그러고 보니 기계는 회색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몸체는 플라스틱이었지만 세상 어느 물체보다도 단단해 보였고 조그맣게 벌어진 틈으로 은색의 쇳덩이가 언뜻 보였다. 녀석은 49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기라도 하면 덥석 물어뜯을 것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녀석의 이빨은 치아 교정기처럼 가지런했고 날카로워 보였다. 멋지죠? 와, 얼마죠? 단골 손님인데 당연히 싸게 해드려야죠. 하지만 이놈은 좀 구하기가 힘든 거라서 말이죠. 아시는 분은 이거 아주 기막힌 놈이라는 거 압니다.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요? 아유, 아무리 그래봤자 타작이 아닙니까? 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타작이하고는 달라요. 타작의 기술을 집대성한 최후의 걸작이라고요. 게다가 이만큼 깨끗한 걸 구하기가 어디 쉽나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명품. 오주인이 나 대신 흥정을 시작했다. 나야 어떻게든 이 타자기를 꼭 가져야 하는 입장이지만 흥정 같은 건 영 젬병이다. 근데 어째서 그렇게 타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박물관이라도 하나 차리시려고? 일요일 내내 나는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렸다. 군데군데 기름칠을 했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였다. 글자가 조금 희미하게 찍힌다는 것 말고는 상태가 아주 좋았다. 글자가 희미하게 찍히는 것이야 먹지를 갈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종일 타자기 기름 냄새만 맡았더니 속이 메스꺼려 죽겠네. 나가서 뭐라도 좀 사먹고 와야 되겠다. 누구지? 하루 종일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거? 휴대폰 켜두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어머, 집안 꼴 이게 뭐야?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좀 봐.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죠? 혹시 몰라서 좀 사가지고 왔어요. 초밥이네? 초밥 좋아하잖아. 어서 먹어요. 마치 이거 배고팠는데 잘됐다. 고마워. 아까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는지 알아요? 전화는 왜 꺼두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난 핸드폰 안 켜두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 빨리 먹어요. 맛있죠? 맛있네. 하여간 일요일마다 내가 안 들여다보면 자기는 아마 굶어 죽을 거야. 이거 얼굴이 말이 아니네.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입안은 온통 충치투성이고 이거. 내 이빨 곳곳은 벌레들이 와글와글 텐트 쳐놓고 야영을 하고 있겠지. 참 기분 참 더럽다. 아말감으로 포장해 놓으면 이런 기분 없어질까? 이 타자기 또 산 거예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낭비라고 중얼거렸다. 어째서 다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이 전혀 불필요한 낭비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낭비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글자가 잘 안 찍히네요. 먹지만 가면 돼. 이게 도대체 몇 번째 타작이에요.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글자도 잘 찍히지 않는 타자기를. 먹지만 가면 된다니까.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알아요? 나도 지겨워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 일요일이 되고 다시 일요일이 되고 또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자기는 휴대폰 꺼놓고 내 전화를 일부러 안 받겠다는 듯 말이에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노력이요? 무슨 노력을? 그렇다. 나는 노력 따윈 전혀 하고 있질 않았다. 나는 이제 35이고 뭔가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력은 하지 않는다.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36은 온다. 36이라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나이다. 이런 식으로 일요일이 반복되는 것도 싫고 당신이 타자기를 계속 사는 것도 싫고 이렇게 내가 초밥을 사오는 것도 싫고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요? 순간 그래 결혼하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밀려나왔다.
거의 말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랬듯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 말만은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글자가 희미했다. 수동 타자기용 먹지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 타자기용 먹지를 샀다. 그 먹지를 동그랗게 말아 넣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만만한 게 아니었다. 천신만고 끝에 먹지를 끼웠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글자가 찍히긴 하는데 정확히 반만 찍히는 것이었다. 야, 얼굴 볼만하다. 온통 시커먼 기름투성이구만. 타자기 어째? 좋아? 안 찍혀. 뭐가? 글자가 안 찍혀. 그래?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쁜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오주인은 바퀴 달린 의자를 탄 채 발도 딛질 않고 단번에 내 자리로 미끄러져 왔다. 정말 오주인다웠다. 아무래도 이거 해체해봐야겠다. 이야, 와, 이거 분해해놓고 보니까 제법 복잡한데? 이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참, 뭐? 자신 있게 분해할 땐 언제고? 이런 구닥다리 나도 만져볼 기회가 없으니까. 참. 이거 글자가 반만 찍히는 건 말이야. 먹지의 지지대가 한 글자를 칠 때마다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 그 지지대가 반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야, 이거 만만하게 봤더니 되게 복잡하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팜탑보다도 훨씬 복잡해. 이거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타자기라. 오주인은 타자기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곤 자신이 타고 왔던 바퀴 5개짜리 우주선을 타고 휙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인터넷으로 타자기 모델 DLX-1000을 검색해봤지만 이렇다 할 정보는 찾지 못했다. 사이버 타자기 박물관에도 그런 모델은 없었다. 토요일에 타자기를 사갔던 사람인데요. 타자기 마니아님, 어쩐 일이세요? 그 기계 써보셨죠? 어때요? 끝내주죠? 예,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저 그 타자기 먹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타자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걸 판 사람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건 곤란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아마 그걸 팔았던 사람도 답을 갖고 있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참 답답하시네. 타자기가 사라진 지 몇 년이나 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요새 누가 타자기 같은 걸 써요? 제가 이 장사하기 전까지는요, 타자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타자기가 어디 박물관에 소장됐다가 툭 하고 그냥 튀어나오겠습니까? 창녀처럼 그냥 이놈저놈 똥구멍 핥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냥 이쪽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자기를 판 놈도 타자기로 누구 대가리를 쳤으면 쳤지 글이란 걸 쓸 인간은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타자기 뒷면에 작은 붙임딱지를 발견한 건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거기에는 타자기를 만든 회사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타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리가 없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영주가 자살했을지도 모르고 사장의 자살에 충격을 받은 직원들은 창고에 남아있던 타자기로 엿을 바꿔 먹었을지도 모르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엿 먹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한 어떤 직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타자기를 이용해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 친구여, 타자기의 시대는 간단해. 낭비된 내 젊음과 함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타자기 때문에 마음은 봄날의 꽃가루처럼 어수선했고 도무지 일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퇴근하려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저기 이거 잠깐만 봐줄래? 1분이면 돼. 오주인은 요즘 개발 중인 팜탑의 내부 디자인 때문에 머리꼴을 혹사시키는 중이다. 그는 책상 위에다 3가지 모델을 늘어놓았다. 저기 말이야,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1번? 아니, 3번이 좀 낫나? 잘 보고 말해. 솔직히 난 뭔가를 선택하는 데는 자신이 없다. 선택에 자신이 없다기보다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 것들의 무가치를 자신할 수 없다. 어째서 3번이 낫다는 거야? 글쎄, 뭐랄까. 2번째 모델은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그냥 내 느낌이야. 첫 번째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빡빡해서 숨 쉴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숨 쉴 여유라. 알았어, 참고할게. 아무튼 3번이라 이거지? 내일 아침에 치과에 들러야 하니까 아마 좀 늦을 거다. 우와, 결국 치료하기로 한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충치는 왜 고치냐더니. 이젠 아파서 못 견디겠어. 대신에 치아 이식 수술이란 걸 하기로 했어. 사랑니를 뽑아서 충치가 있는 어금니 쪽으로 옮겨 심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 뿌리가 내린대나? 야, 그게 말이 되냐? 옮겨 심은 입안에서 어떻게 뿌리가 생겨? 어차피 사랑이야. 쓸모없는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여보세요? 전화 번호가 찍혀 있어서요. 여러 번 찍혀 있길래. 톡톡톡. 맹인의 지팡이 같은 남자의 목소리는 타자기처럼 턱탁거렸다. 나이는 40대 중반, 눈이 조금 작고 입 역시 조금은 작지만 귀는 아주 클 것 같았다. 취미는 뜨개질이나 십자수 아니면 영화 감상. 생각이 너무 많아서 늘 손해를 보는 타입의 남자가 아닐까 싶었다. 아까 전화 거신 사람 맞지요? 타자기 회사요? 타자기 회사는 아닙니다. 예.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나 본데요. 하지만 전화는 제대로 거신 겁니다. 카페에는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꽤 많았지만 남자를 찾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는 카페에 앉아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몸 전체에는 자기장 같은 것이 형성돼 있어서 카페의 공기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예상대로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지만 마치 잊혀진 옛 시절의 옷을 전시해둔 박물관의 모델 같은 모습이었다. 타자기 맞으시죠? 이제 좀 늦었습니다.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남자는 주문한 식사가 도착한 것처럼 점퍼의 주머니에서 드라이버와 작은 기름병을 꺼냈다. 그리고 곧장 타자기를 향해 돌진했다. 뼈를 발라내고 지방질을 걷어내고 소스를 뿌려 개걸스럽게 타자기를 먹어치웠다는 것은 나의 공상이지만 그와 비슷한 동작으로 나사를 풀고 플라스틱 틀을 걷어내고 기름을 칠해가며 타자기를 분했다. 보관이 아주 잘 되어 있었군요. 예.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친다고요? 어떤 걸? 먹지의 지지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처음. 그러니까 아까 고쳤습니다. 예. 나사만 조금만 조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사 하나가 뻑뻑했어서. 예.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한번 쳐보시죠. 예. 와, 정말 달라졌네요. 마치 타자기가 살아서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 야,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죠? 혹시 말입니다.
예. 그냥 드려보는 말씀입니다만 혹시 이 타자기를 파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타자기를 사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흥미 없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얘기하시죠. 예. 오래된 영화를 보면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경찰서 장면이 나오죠. 이 형사들이 범인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름 탁탁탁, 주소 탁탁탁탁, 주민번호 탁탁탁탁탁, 전과 탁탁탁탁탁탁.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묘한 리듬감을 느꼈습니다. 형사의 질문과 범인의 대답과 타자기의 톡탁거리는 소리가 돌림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타이피스트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게 22살 때였어요. 형사가 될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좀 몸이 좀 약한 데다가 형사가 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타이피스트가 되셨군요. 학원에도 다녔고 타자기를 하나 사서 모조리 분해도 해봤습니다. 예. 이 타자기의 원리를 알자 그런 생각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타이피스트가 됐습니다. 처음엔 이 집에서 일거리를 받아 타자를 쳤습니다. 이 대학원생들의 논문이나 회사의 서류 같은 것들이 많았죠.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수입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전문 타자 대행사에 취직을 하게 됐죠. 그 사무실에 붙어있던 사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뭐였는데요? 예. 쉬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돈이 새 나간다. 예? 재밌는데요? 전 조금씩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타자 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으니까요. 전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자수가 되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주절주절 말이 많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타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전 뭐든 관심이 있거든요. 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손목 강화 훈련도 했고요. 저의 타자 속도는 점점 빨라졌어요. 나중엔 그런 기분이 들었죠. 제 눈이 타자기도 아닌 원고도 아닌 4차원의 세계를 응시하고 있다는. 4차원의 세계예요? 예. 이 녀석을 만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타자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거죠. 제 재능에 비해서 타자기의 성능이 너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타자기를 사자. 그런 마음을 먹고 타자기 가게에 갔죠. 진열대에 있던 녀석을 보는 순간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타이핑을 해봤는데 그 감촉이란 정말... 처음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타자기는 움직여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문득 깨달았어요. 타자기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네. 처음에는 경쾌하게 느껴지던 타자기가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글쎄 하나를 두드리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다음 자판으로 이동하기가 힘들더군요. 누군가 제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타자기를 두들기면 그런대로 예전 속도가 나오는데 이 타자기만 치면... 참 이상하군요. 시간이 지나자
타자기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전 타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힘껏 손가락을 휘둘렀지만 마음이 급했던 탓인지 제대로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요. 이 속도도 느린 데다 오자투성이었죠. 어느 날 전 그 녀석 때문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몸통을 내리쳐버렸어요. 그걸로 이 녀석과 제 인연은 끝난 겁니다. 그랬군요. 그 즈음에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컴퓨터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럼 그 목표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타이피스트가 되겠다는 목표는 결국 이루지 못하셨군요. 그렇죠. 대신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떤... 그런 말 아십니까? 칼과 포크를 들고 있으면 뭐라도 잘라야 한다. 예? 전 타자수를 그만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했습니다. 타자수였을 때의 꿈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박스 몇 개를 발견했어요. 박스 안엔 제가 타자를 연습했던 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아니, 그걸 다 모아두셨어요? 예. 오타가 나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고 이 종이 한 장에서 오타가 얼마나 있는지를 매일 확인했었으니까요. 그 종이엔 온갖 글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전자제품 매뉴얼, 소설, 시, 고양이 키우는 법, 호신술 등등. 전 타이핑을 하면서도 거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그 글들을 읽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이젠 제가 생각한 걸 제 손으로 타이핑하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그게 제 목표가 됐죠. 예, 뭐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거요? 소설이든 시든 매뉴얼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글을 쓸 타자기가 없었군요. 예, 맞습니다. 어렵게 타자기를 구하긴 했지만 아무 글도 쓸 수가 없더군요. 바로 그 타자기를 만나야만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녀석을 구해보려고 전국을 뒤졌지만 정말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 전화국에 아는 친구가 있어 그 타자기 회사 전화번호를 구해 전화를 걸어봤더니 오래전에 망해버렸더군요. 그래서 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럼 그 회사 전화번호를 사서... 예. 혹시 하는 마음에 마지막 끈을 산 거죠. 어쩌면 누군가 이 번호로 전화를 할지 모른다. 누군가 타자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타자기를 고쳐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쩜 전화를 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게 벌써 4년 전 얘기네요. 그 타자기만 있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4년 전.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컴퓨터 대리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이 안 가던 컴퓨터인데 그래도 먹고 살려니 배우게 되더군요. 타이핑만큼은 지금도 빠르시겠는데요?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 타자기가 종이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종이를 버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낭비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처럼 종이를 아끼면서 생각을 지우는 게 낭비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참, 제 얘기만 계속했군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타자기를 쓰십니까? 예. 전 컴퓨터 자판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좌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타자기에 관심을 갖게 됐죠. 타자기를 칠 때 그 느낌을 컴퓨터에 접목할 길이 없을까 하고요. 어쩐지. 이 타자기 드리고 싶은데. 아유,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타자기가 필요하실 텐데, 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이 타자기를 갖고 싶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무서운 생각도 드는군요. 예? 타자기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빌려드리는 걸로 하죠. 정말이세요? 예.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다음에 만나서 타자기 얘기나 더 하시죠, 뭐. 예. 혹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는 피아니스트 아세요? 글쎄요. 그 피아니스트는 초당 13타의 속도로 피아노를 쳤다는군요. 물론 뭐 타자기가 아니라 피아노였지만 말이에요. 전 그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물론 비공인 기록이지만요. 예, 따끔할 겁니다. 네. 자, 한 10분 있다가 마취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랑니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현재로선 사랑니가 전혀 쓸모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상태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뽑아봐야 알겠죠. 환자분 나이도 있으니까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도 시도해보는 편이 낫겠죠? 어차피 사랑니는 쓸모가 없는 거니까요. 성공만 하면 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의사는 언제나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의학 공부를 해보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의과대학 1학년 첫 시간의 교재 첫 페이지에는 아마 이런 말이 적혀 있을 것 같다. 언제나 얼버무려라. 만약 계속 질문을 던지는 환자가 있다면 마취시켜라. 자, 마취학교가 나기 시작하죠? 마비되는 것처럼 얼얼할 겁니다. 약기운이 점점 얼굴 왼쪽을 마비시켰고 좀 더 시간이 흐르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사는 이제 곧 나의 쓸모없는 사랑니를 어금니로 탈바꿈시키는 수술을 시작할 것이다. 얼굴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자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잘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중혁 소설 회색 괴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성수경, 장호비, 정훈석, 김민아, 심승한, 백승철,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중혁 선생님. 예. 네, 재밌습니다. 예. 자, 자판 연구가 나라는 이 화자가 작품 말미에는 이제 충치 수술 받는 사랑니를 뽑아서 어금니로 만드는 수술인 거죠? 예. 예. 저는 제 경험을 소설에 잘 쓰지 않는 편인데요. 예. 회색 괴물에는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타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치아 이식 수술에 대한 것도 제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또 애착이 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충치, 그러니까 치아 이식을 하는 행위 말이에요. 예.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 어금니 자리에 넣는 그 수술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진짜 이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우리 몸이라는 게 네.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곳에서 빼내가지고 다른 곳에 심어도 그대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네. 예.
그 수술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걸 어딘가에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타자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체가 뚜렷하게 잡히진 않아도 이거는 이게 어떤 상징이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다가왔거든요. 예. 물론 그 속에는 제가 어떤 의도한 상징 같은 게 있죠. 하지만 그거를 이런 상징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재미없어진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시간에는요. 예.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문적인 문학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서 예. 이렇게 아주 친절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자, 그 타자기를 고쳐주는 남자, 예. 남자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타자기 매니아예요. 예. 그리고 그 타자기 이제 시대가 다 타자기 세상이 지나가 버렸고 타자수라는 직업을 할 수도 없지만 그 타자기로 뭔가 자기 생각을 막 간절히 담고 싶어 하죠. 예. 그게 소설이 됐든 뭐가 예. 됐든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소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그 타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타자를 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수년간 그 타자기를 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너무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의식 중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일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들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총체적 삶을 보면 그것들이 낭비가 아닌 삶의 전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보면 디지털 전자문명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압 같은 거에 대한 반성, 그 성찰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 반성은 아마 제 속에 있는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속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반반씩 있는데 자꾸 좋은 걸 추구하고 더 기능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 아날로그를 자꾸 억누르게 되거든요. 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말아야지. 나 스스로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반성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모 통신사 광고를 보면 문자 메시지를 없애주세요. 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런 식의 반성이 지금 현 시점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을 쓰셨으니까 예. 마무리 삼아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인간사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종의 엔트로피처럼 되돌려지지 않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전자문명으로 진입해서 앞으로 가는 것은 거의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한 추세인 것 같고 예. 또 아날로그적인 고집을 많이 피우면 분명히 삶이 더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술이 위대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또 한 권의 책이 모든 사람의 길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바뀐 사람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세계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세상 변화와 함께 낭비하듯이 놓쳐버리는 거 정말 많습니다. 이 삶의 편리 또 속도 이런 것만 쫓다가 진짜 중요한 거 정작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해준 그런 작품 회색 괴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